웃음이 참 해프시네, 사장님. 그렇게 웃어주면 이자라도 깎아줄 줄 아나? 비릿한 웃음과 함께 날아온 말에 은하상회의 강은하 사장은 원단을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이 소리가 날아온 쪽을 향했다. 덩치 좋은 사내 둘이 비좁은 통로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앞장선 놈은 백상기, 뒤따르는 놈은 그의 그림자. 광장시장에서 광장 파이낸셜이라는 그럴싸한 간판을 내걸고 상인들의 피를 빠는 거머리들이었다. 은하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원단에 집중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습니까, 백 실장님. 그리고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아, 걱정은 안 해. 강 사장님 가게가 이 시장에서 제일 신용 좋다는 거 내가 모를까봐? 그냥 그 웃음이 아까워서 그러지. 다른 집 사장들은 우리가 가면 죽을 상인데 강 사장님만 보면 꼭 봄나들이 나온 사람 같단 말이야. 백상기의 목소리에는 상인을 대하는 태도라고는 볼 수 없는 능글맞음과 은근한 압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은하가 쌓아놓은 비단 더미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최고급 함창 명주에 더러운 손때가 묻는 순간 은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봄이라 장사가 잘 되니 웃음이 나는 걸 어쩝니까? 곧 대목이기도 하고요. 두 분도 바쁘실 텐데 어서 다음 집 가보셔야죠. 은하는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끊었다. 더 이상 이들과 실없는 소리를 섞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백상기는 그런 은하의 속내를 읽었는지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알았어, 알았어. 바쁜 사람 붙잡고 미안하게 됐네. 그럼 다음 달에 봅시다, 예쁜 강 사장님. 그는 예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천박한 눈빛으로 은하의 위아래를 훑었다. 은하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심해와 같았다. 웬만한 사내들은 그 눈빛 앞에서 주눅이 들었지만 백상기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 입꼬리를 더욱 비틀어 올렸다. 그들이 육중한 몸을 돌려 사라지고 나서야 시장 골목은 원래의 활기를 되찾았다. 옆집 떡가게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다. 은하야, 괜찮으냐? 저놈의 자식들이 또 와서 귀찮게 한 게냐? 별일 아니에요, 할머니. 늘 하는 일이잖아요. 이자 날짜 확인하고 간 거예요. 저놈들 눈빛이 며칠 전부터 더 살벌해졌어. 꼭 무슨 일이라도 낼 것처럼 조심해야 한다, 아가. 은하는 따뜻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할머니, 이따 점심때 빈대떡에 막걸리 한잔 할까요? 제가 살게요. 강은하. 그녀가 이 광장시장에 나타난 것은 불과 1년 전이었다. 평생을 이 시장에서 원단 장사를 하셨던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녀가 부모님의 가업을 잇기 위해 돌아온 효녀라고 수군거렸다. 나이도 젊고 얼굴도 곱상한 처녀가 험한 시장 바닥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은하는 보기보다 훨씬 강했다.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고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원단 뭉치를 남자 직원 도움 없이도 거뜬히 옮겼다. 까다로운 손님들의 비위도 능숙하게 맞췄고 복잡한 시장 상인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금세 자리를 잡았다. 털털한 성격에 누구에게나 친절한 그녀를 시장 사람들은 은하수처럼 곱고 별처럼 빛나는 우리 은하라며 예뻐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UDTSEAL 출신 해군 특수전전단 스페셜 워페어 플로틸러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성 팀장이었으며 소령으로 전역한 강철의 암사자가 바로 저 고운 얼굴의 강은하라는 사실을 지옥 같은 훈련과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떠나 이곳 시장에 돌아온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매일 아침 맞이하는 시장의 소음, 고소한 기름 냄새,
사람 사는 냄새가 좋았다. 원단의 부드러운 감촉, 손님들과의 정겨운 흥정, 땀 흘려번 돈으로 마시는 막걸리 한 사발의 행복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묻고 평범한 은하상회 강 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광장 파이낸셜의 황만식 사장과 그의 수족인 백상기 일당. 처음에는 그들도 시장 상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평범한 사채업자처럼 보였다. 은행 문턱이 높은 상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법정 이자율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던 이자는 어느새 연체료, 수수료, 관리비라는 이상한 명목이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백상기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주먹은 상인들의 가판대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은하 역시 가게를 인수하며 생긴 빚 때문에 그들에게서 돈을 빌렸다. 하지만 그녀는 군에서 익힌 철두철미함으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분석했고 매달 단 하루의 연체도 없이 칼같이 이자를 갚아나갔다. 백상기가 그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흠잡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상인들은 사정이 달랐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장에서 장사가 안 되는 날이라도 생기면 이자 내는 날짜를 맞추기 어려웠다. 그럴 때마다 백상기 일당은 귀신같이 나타나 행패를 부렸다. 그들의 악행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잔인해졌다. 그날 오후 은하는 점심 약속대로 박 할머니의 떡집에 들렀다. 떡집 한편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아 막걸리를 기울이는데 건너편 채소 가게 총각 민준이 어두운 얼굴로 가게 앞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25의 젊은 나이에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은 착실한 청년이었다. 민준이 저놈 또 무슨 걱정이 있는 게냐. 며칠째 얼굴에 그늘이 가시질 않네. 박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다. 어머니 약값 때문에 황만식이한테 돈을 좀 쓴 모양이던데 짠한지고. 은하의 눈길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민준의 불안한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포착했다. 시장 입구 백상기와 그 무리들이 또 다른 상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돈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가 약한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장면과 흡사했다. 할머니, 저 사람들 처음부터 저렇게 악랄했어요? 은하의 질문에 박 할머니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었지. 처음엔 황만식이 저놈도 시장에서 나물 장사하던 놈이었어. 그러다 돈놀이에 재미를 붙이더니 어느새 저렇게 괴물이 다 됐지 뭔가. 처음 몇 년은 다들 고마워했어.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가뭄의 담비였으니까. 근데 사람이 돈맛을 알면 변한다더니. 박 할머니의 말끝이 흐려졌다. 시장의 평화로운 풍경 뒤에 도사린 검은 그림자. 은하는 그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끈질기게 시장 사람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백상기 일당이 타겟을 바꿨다. 그들의 육중한 몸이 향하는 곳은 바로 민준의 채소 가게였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그들에게 포위된 후였다. 어이 김민준,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나? 백상기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은하는 손에 쥔 막걸리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고요했던 심해가 서서히 요동치기 시작했다. 평범한 시장 상인 강은하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에 새겨진 군번과 뼛속까지 스며든 전사의 본능은 눈앞에서 무너지는 약자와 포효하는 악을 외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할머니, 저 잠시만요.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봄나들이 나온 상점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목표물을 포착한 암사자의 눈빛, 바로 그것이었다. 시장의 평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강은하가 서 있었다. 실장님, 이번 달은 정말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목돈이 나가는 바람에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모기만하게 기어들어갔다. 그는 25 청년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백상기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보기 좋게 진열된 채소 더미에서 파릇파릇한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더니 마치 야구방망이라도 되는 양 어깨에 툭툭 걸쳤다. 시간?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인 줄 아나? 내 사정 딱한 건 알겠는데 내 사정도 좀 봐줘야지. 나도 우리 황 사장님한테 실적 보고해야 되는 사람이야. 늦으면 늦는 만큼 이자가 붙는다는 거 계약서에 사인할 때 못 봤어? 봤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너무. 뭐가 너무 많아, 이 새끼야. 백상기의 고함과 함께 그가 들고 있던 배추가 민준의 뺨을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배춧잎이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민준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의 입가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상인들은 숨을 죽인 채 경악에 찬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백상기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이렇게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직접적으로 손찌검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시장 전체를 향한 경고이자 공포를 심기 위한 의식이었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쥐뿔도 없는 게 사정은 무슨. 야, 너희들. 이 가게에 있는 거 다 담아. 이자 대신 받아가야겠다. 백상기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함께 온 덩치들이 비닐봉지를 들고 채소들을 마구잡이로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준의 전 재산이자 그의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다.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민준은 넘어진 채로 기어가 백상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애처로운 절규였다. 하지만 백상기는 벌레를 떼어내듯 발길질로 민준을 걷어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하시죠.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그들의 행동을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은하상회 강은하 사장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조금 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그곳에 서 있었다.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감돌았다. 백상기는 어이가 없다는 듯 은하를 쳐다봤다. 강 사장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남의 영업에 끼어들지 마시고 볼일 보시죠. 영업이요? 제가 보기엔 영업이 아니라 강도질 같은데요. 백주 대낮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는 게 당신들 영업 방식입니까? 은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잘 훈련된 군인이 적진을 향해 나아가듯 모든 움직임에 절도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백상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다른 상인들 앞에서 특히나 자신이 눈여겨보던 은하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강 사장, 당신 우리랑 엮여서 좋을 거 없어. 얌전히 가게 가서 원단이나 팔아. 괜히 나서서 피 보지 말고. 피는 지금 저 아이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은하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민준에게 향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입술이 터지고 뺨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은하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민준의 입가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작은 행동에 민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준 씨 괜찮아요? 일어나요. 은하는 민준의 팔을 잡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가녀린 체구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민준의 휘청이는 몸을 단단히 지탱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상기는 이가 갈리는 것을 느꼈다. 늘 고분고분하고 웃기만 하던 여자가 감히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은하의 길을 꺾어놔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거 정말 웃기는 년이네. 좋아, 강은하. 내가 저 새끼 빚 보증이라도 서줄 셈이야? 저놈이 밀린 이자만 해도 자그마치 500이야. 당장 내놓을 수 있어? 백상기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500만 원. 시장 상인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저 돈을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시장에 거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계약서 좀 볼까요? 뭐? 김민준 씨와 맺었다는 계약서 말입니다. 정말 이자가 500만 원이나 될 만큼 합법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뭔데 남의 계약서를 보자 말아야. 채무자의 동의가 있다면 채권 계약의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민준 씨, 내가 당신 계약서 좀 봐도 될까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은하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대출 계약서 사본을 꺼내 은하에게 건넸다. 은하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내려갔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군 시절 수많은 작전 보고서와 기밀 문서를 분석하며 단련된 속독과 핵심 파악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불과 몇 초 만에 계약서의 허점을 여러 개 발견했다. 백 실장님. 은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이 계약서 문제가 좀 많네요. 원금 300만 원의 월 이자 10%. 연이율로 환산하면 120%입니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를 넘을 수 없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어렴풋이 이자가 비싸다고만 생각했지 저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었다. 백상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소리야? 그건 그냥 기본 이자고 연체 시에는 연체 가산 이자 역시 원 계약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적힌 신용관리비니 서류 발급비니 하는 항목들은 전부 이자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일 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계산해보니 민준 씨가 지금까지 낸 이자만 해도 원금을 훨씬 넘어서네요. 이건 이자 제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거 알고는 계십니까? 은하의 말은 한치의 막힘도 없이 논리정연했다. 그녀의 입에서 법 조항과 전문 용어들이 술술 흘러나오자 무식한 백상기와 그의 똘마니들은 할 말을 잃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강은하라는 여자를 완전히 잘못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예쁘장한 원단 가게 사장이 아니었다. 이 여자가 어디서 약을 팔아? 궁지에 몰린 백상기는 결국 이성이 아닌 본능을 택했다. 그는 우악스러운 손을 뻗어 은하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다.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그 순간이었다. 백상기의 손이 은하의 옷깃에 닿기 직전 은하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상대의 손목을 자연스럽게 흘리며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손이 백상기의 손목 관절과 팔꿈치 안쪽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백상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크악!
그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은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몸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거대한 덩치가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함께 있던 덩치들이 놀라 주춤하는 사이 은하는 쓰러진 백상기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희들. 그 목소리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백상기는 팔의 고통보다 온몸을 휘감는 공포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눈앞의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잘 훈련된 살인 기계 혹은 그 이상이었다. 은하는 백상기를 바닥에 내버려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겁에 질려 굳어있는 나머지 덩치들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 물건 다 제자리에 돌려놓고 이 사람 데리고 당장 꺼져. 그리고 당신들 사장 황만식한테 똑똑히 전해. 내일 오전까지 은하상회로 직접 찾아오라고. 이 불법 계약서들 전부 가지고. 그녀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덩치들은 깨진 팔을 붙잡고 신음하는 백상기를 부축해 허둥지둥 시장을 빠져나갔다. 시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상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은하와 그들이 사라진 자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박 할머니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은하의 팔을 잡았다. 아가, 너 대체. 은하는 할머니를 보며 비로소 희미하게 웃었다. 예전에 그 온화한 미소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죄송해요, 할머니.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글렀나 봐요. 그녀는 쓰러져 있던 채소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다. 망연자실에 있던 민준도 그런 은하의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려 그녀를 도왔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묵묵히 흩어진 채소들을 정리했다.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강은하가 누구인지,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는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광장시장에 새로운 별이 떠올랐다. 그저 아름답게 빛나기만 하는 별이 아니라 스스로 불타오르며 어둠을 몰아내는 뜨거운 별이. 시장의 길고 지루했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샛별이.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황만식은 백상기 같은 피라미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뱀 같은 사내였다. 은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광장시장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어제의 사건은 상인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통쾌하다며 은하를 영웅처럼 치켜세웠고 어떤 이는 황만식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었다. 강은하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원단 가게 사장을 넘어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었다. 은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묵묵히 원단을 정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폭풍 전의 고요. 그녀를 아는 이들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치열한 전투를 앞둔 전사의 평정심이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약속대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황만식이었다. 그는 백상기처럼 우락부락한 인상은 아니었다. 오히려 잘 다려진 양복에 단정한 머리, 금태 안경까지 쓴 모습은 중소기업의 점잖은 사장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운 파충류의 그것을 닮아 있었다. 감정 없이 상대를 꿰뚫어보고 약점을 찾아내 집요하게 파고드는 뱀의 눈이었다. 그는 부하 몇 명을 대동하고 곧장 은하상회로 향했다. 시장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숨을 죽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강은하 사장님 되십니까? 가게 안으로 들어선 황만식이 부드러운 그러나 위압감이 서린 목소리로 물었다. 은하는 원단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다. 제가 강은하입니다. 황만식 사장님 되시고요. 소문대로 미인이시군요. 이렇게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제 직원이 어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관리 책임을 통감하며 대신 사과드립니다. 황만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은하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어제의 기세등등함에 취해 흥분할지 아니면 그의 저자세에 방심할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은하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김민준 씨와 시장 상인들에게 하셔야죠. 그리고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은하는 작업대 위에 어제 민준에게서 받은 계약서 사본을 펼쳐놓았다. 제가 가져오라고 한 서류들은 전부 챙겨오셨습니까? 이 시장 상인들과 맺은 모든 대출 계약서 원본 말입니다. 황만식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실룩거렸다.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단숨에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었다. 강 사장님, 우리가 하는 일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 얽히고 설키는 거. 우리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빡빡하게 구시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그는 은근슬쩍 회유와 협박을 섞어 말을 이어갔다. 어제 백 실장 일은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민준이라는 청년 빚 제가 깨끗하게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 사장님께도 따로 두둑하게 보상을 해드리지요. 이걸로 덮고 앞으로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좋게 지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달콤한 제안이었다. 민준의 빚은 해결되고 은하는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 그리고 시장은 다시 예전의 불안한 평화로 돌아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타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첫째, 김민준 씨에게 한 폭행에 대해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치료비와 피해보상금도 당연히 지급하셔야 합니다. 황만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둘째, 지금까지 시장 상인들에게 받은 부당이자 전액을 모두 반환하십시오. 모든 계약서는 법정 금리에 맞춰 제작성하고요. 셋째, 은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황만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다시는 이 광장시장에 발들이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거머리들이 없어도 우리 상인들은 우리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황만식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은하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해. 명령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문제예요. 하, 정말 웃기는군. 어제 내 부하 하나 팔병신 만들어 놨다고 뭐라도 된 것 같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황만식이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스르르 은하를 둘러쌌다. 비좁은 가게 안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 사장,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 없던 일로 해주겠어.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이 예쁜 얼굴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장담 못해. 이 가게도 마찬가지고.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하지만 은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옅은 조소가 어렸다. 황 사장님, 당신이야말로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네요. 뭐? 당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은하가 움직였다.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가 주먹을 날리는 순간 은하는 몸을 숙이며 그의 팔을 잡아챘다. 그대로 팔을 꺾으며 그의 몸을 인간 방패 삼아 다른 부하에게 밀어붙였다. 두 사람이 엉키며 비명을 지르는 사이 은하는 작업대 위에 있던 단단한 원단심을 집어들었다. 다음 순간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은하의 움직임은 한 마리 검은 표범과 같았다. 군더더기 없고 효율적이며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며 가장 취약한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원단심은 그녀의 손에서 짧은 봉처럼 휘둘러지며 상대의 손목, 무릎, 쇄골을 무자비하게 부쉈다. 크악, 으. 건장한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그들은 싸움 좀 한다는 동네 건달 수준이었지만 은하는 인간 병기였다. 애초에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이었다. 황만식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가 알던 세상의 법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폭력과 공포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가 저 가녀린 여자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가게 안에는 황만식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은하는 손에 든 원단심을 툭 하고 바닥에 던졌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올 없이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황만식에게 다가갔다. 이제 대화가 좀 될까요, 황 사장님? 황만식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은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재앙 그 자체였다. 제가 했던 말 다시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은하는 황만식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 자신의 눈앞까지 얼굴을 당겨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당신 같은 쓰레기들이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꼴 수없이 많이 봤어. 그리고 그런 놈들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지. 여긴 내가 목숨 걸고 지키기로 한 내 구역이야. 내 사람들, 내 터전이라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팔다리 하나로 안 끝나. 알아들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옥의 한기가 서려 있었다. 황만식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다. 은하는 그를 밀쳐냈다. 황만식은 비틀거리며 부하들을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주랭랑을 쳤다. 소란을 듣고 가게 앞에 모여들었던 시장 사람들은 넋을 잃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저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은하상회 사장이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당들을 맨몸으로 박살내는 장면을. 은하는 가게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시장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두려움, 놀라움,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들. 그때 박 할머니가 은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한마디에 굳어있던 은하의 얼굴이 비로소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고 머뭇거리던 박수는 이내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다. 민준도 다른 상인들도 모두 은하를 향해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보냈다. 오랜 시간 그들을 짓눌렀던 공포의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다. 칼집 속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칼날, 강은하가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시장의 어둠을 베어낸 것이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다. 황만식은 이대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더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복수를 꾀할 것이다. 오늘의 승리는 길고 험난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전투에 불과했다.
그녀는 시장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한 채 보이지 않는 더 큰 적과의 싸움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녀의 시선은 시장 너머 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황만식이 꼬리를 말고 도망친 다음 날 광장시장은 미묘한 활기와 불안이 공존하는 기묘한 공간이 되었다. 상인들은 오랜만에 가슴을 펴고 장사를 시작했다. 백상기의 험악한 얼굴과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덩치들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시장의 공기는 한결 맑아진 듯 했다. 사람들은 은하상회를 지날 때마다 강은하에게 고마움과 존경이 담긴 눈인사를 건넸다. 그녀가 가게 앞에 나와 물을 뿌리기라도 하면 옆집 떡집 박할머니는 갓 쪄낸 시루떡을, 앞집 과일가게에서는 가장 좋은 사과를 건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은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미소로 화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맹수는 상처를 입으면 더 난폭해지는 법이며 교활한 뱀은 정면 공격이 실패하면 어둠 속에서 독이빨을 드러낸다는 것을. 황만식은 결코 이대로 물러설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황만식의 보복은 칼이나 주먹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오지 않았다. 그것은 안개처럼 스며드는 소문과 가랑비처럼 옷을 적시는 교묘한 압박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변화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장 상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물차 기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둘러댔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새로운 기사를 구하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광장시장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직접 무거운 짐을 나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허리와 다리에 피로가 쌓여갔다. 며칠 뒤 박할머니의 떡집에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익명의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며 위생 문제로는 단 한 번도 지적받은 적 없었던 박할머니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단속반은 사소한 트집을 잡아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다음 날은 민준의 채소 가게에 소방 점검이 나왔다. 낡은 전기 배선을 문제 삼아 영업 정지를 운운했다. 그 다음은 정육점의 원산지 표시, 건어물 가게의 유통기한 등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구청의 각종 단속이 시장을 훑고 지나갔다. 상인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장사에 집중할 수 없었고 언제 또 무슨 트집을 잡힐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 배후에 황만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합법적인 행정 절차라는 칼을 이용해 시장 전체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직접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교묘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공격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소문이었다. 은하상회 그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뭘까? 어제 보니까 사람 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혹시 조폭 출신 아니야? 듣자 하니 북에서 내려온 특수요원이라는 말도 있더라. 어쩐지 눈빛이 섬뜩하더라니. 처음에는 수군거림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사리부터 흉흉한 소문으로 번져나갔다. 은하를 영웅으로 치켜 세우던 분위기는 점차 의심과 경계심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공포의 근원이 되었다. 특히 평소 시장 일에 불만이 많았던 정육점 최 사장 같은 이들이 소문을 부채질했다. 우리가 괜히 강 사장 때문에 피 보는 거 아니야? 늑대 쫓아내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이라고. 황만식이 있을 땐 적어도 이자만 잘 내면 장사는 편하게 했잖아. 지금 이게 뭐야 하루가 멀다 하고 관에서 나와서 쥐 잡듯 잡으니. 분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황만식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단단하게 뭉쳐있던 공동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
공포와 의심이라는 독을 퍼뜨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제풀에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것. 은하는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상인들의 깊어지는 한숨도 모두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다. 적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보이지 않는 전장의 지도를 그려야 할 때였다. 그녀는 낮에는 평소처럼 원단을 팔고 손님을 대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다시 UDT의 강소령으로 돌아갔다.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간 작은 방 안, 그녀는 광장시장과 주변 지도를 펼쳐놓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구청 단속반이 나온 가게들, 단속반원들의 이름과 직급, 단속 시간과 주기, 화물차 기사가 그만둔 정황과 그에게 접근했던 낯선 인상착의의 남자들, 시장에 퍼지는 소문의 진원지와 유포 경로. 그녀는 흩어져 있는 파편 같은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나갔다. 마치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그녀는 민준을 조용히 불렀다. 완전히 기가 죽어있던 민준은 은하 덕분에 새로운 용기를 얻은 상태였다. 그는 은하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녀를 굳게 믿고 따랐다. 민준 씨, 부탁할 게 있어요. 누님,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목숨은 함부로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눈과 귀가 되어주세요. 은하는 민준에게 시장 상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이들을 주시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구청 직원들이나 외부인들이 시장에 나타나면 그들의 행동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달라고 했다.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절대 정체를 들키면 안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누님. 맡겨만 주십시오. 민주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다. 자신을 구해준 영웅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첫 번째 임무였다. 며칠 뒤 은하는 박할머니를 찾아갔다. 연이은 단속에 심신이 지쳐있던 할머니는 은하를 보자 마시던 막걸리 잔을 내려놓았다. 아가,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이 늙은이가 평생 일군 떡집인데 하루아침에 문 닫게 생겼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내 탓이 아니다. 저놈들이 악랄한 게지.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이는구나. 이러다 다들 흩어지고 말 거야. 은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할머니, 그래서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시장 상인회를 다시 제대로 움직여야겠어요. 광장시장 상인회는 이름만 있을 뿐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지 오래였다. 은하는 이대로 각계격파 당하지 않으려면 상인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구심점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시장에서 가장 연장자이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박할머니가 적임자였다. 제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할머니는 그냥 중심만 잡아주세요. 할머니가 나서시면 다들 따라줄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부당한 일들 전부 기록으로 남겨서 언론과 시민단체에 알릴 겁니다. 구청의 부당한 표적 단속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도 준비할 거고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우리가 뭉치면 할 수 있어요. 은하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박할머니의 흐려졌던 눈빛에 다시 총기가 돌아왔다. 그녀는 평생을 지켜온 이 시장이 저 비열한 뱀 같은 놈의 손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알았다. 이 늙은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마. 그날 저녁 박할머니의 주도로 긴급 상인회 총회가 소집되었다. 시장 안 가장 큰 식당에 모인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은하가 앞에 나서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단상에 올라 상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잘 압니다. 저를 원망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웠던 장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만식의 발길질 아래 우리가 무릎 꿇고 살던 그때가 정말 평화로웠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빚더미를 끌어안고 그들의 기분에 따라 하루 장사를 망쳐야 했던 날들이 정말 괜찮았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황만식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 갈라지는지를요. 그는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다가 결국 제풀에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예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려 들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한 지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은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모든 사람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웠으면 합니다. 이 시장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 이전부터 우리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삶의 터전입니다. 저 같은 외부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스스로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다. 그곳에는 그동안 민준과 함께 수집한 부당 단속의 증거 사진들과 상인들의 피해 사례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을 겁니다. 법과 원칙으로 그리고 우리의 단단한 연대로 싸울 겁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연설이 끝나고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때 정육점 최 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더러 뭘 어쩌라는 거요? 당장 내일 장사는 어떡하고 저놈들이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당신 말만 믿고 나서란 말이요. 그의 외침에 동조하는 몇몇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려는 찰나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핏기 없는 얼굴의 민준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누님, 큰일 났어요. 지금 황만식이 보낸 놈들이 시장에 불을. 모든 것이 멈췄다. 은하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다. 독사의 속삭임이 끝나자 마침내 그 이빨이 시장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어디야? 은하의 외침과 함께 상인들이 우르르 식당을 뛰쳐나왔다. 밤에 장막이 내린 시장 골목 저편 건어물 가게가 모여있는 구역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이야! 불이야! 누군가의 절규가 시장을 갈랐다. 평화롭던 밤의 시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거나 망연자실한 채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볼 뿐이었다. 정신 차려요. 119에 신고부터 하고 다들 양동이랑 소화기 들고 불부터 꺼야 합니다. 은하의 고함이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깨웠다. 그녀는 가장 먼저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몇몇 젊은 상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불길은 건조한 목재 건물과 상품들을 태우며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었다.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와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이것은 단순한 방화가 아니었다. 시장의 대동맥을 끊고 상인들의 재산을 전부 잿더미로 만들어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황만식의 극악무도한 계획이었다. 은하는 안전핀을 뽑고 능숙하게 소화기를 분사하며 불길의 확산을 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은 동쪽. 이대로 두면 원단 가게들이 모여있는 시 구역까지 번진다. 인화성 높은 물건들이 많아.
그 전에 막아야 해. 그녀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고 피해를 줄여야 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을 길어 나르고 젖은 천으로 불길을 덮고 아직 불이 붙지 않은 가게의 상품들을 밖으로 빼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은하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과 결단력이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와 경찰차가 도착했다. 전문적인 진화 작업이 시작되고 불길은 1시간여 만에 겨우 잡혔다. 하지만 이미 건어물 가게 3곳이 전소하고 주변 가게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뒤였다. 시장은 매캐한 연기와 처참하게 타버린 잔해들로 가득했다. 상인들은 자신의 가게가 불타버린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이 한 줌의 재로 변한 광경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은하는 경찰서장에게 다가가 방화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단순 화재가 아닙니다. 명백한 방화입니다. 시장 상인들을 위협하던 사채업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진정하시고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섣부른 추측은 수사에 혼란만 줍니다. 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황만식의 손이 경찰에까지 뻗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장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었다. 다음 날 시장은 절망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불을 직접적으로 당한 상인들은 물론 다른 상인들도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오늘은 건어물 가게였지만 내일은 자신의 가게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짓눌렀다. 상인회 총회가 열렸던 식당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희망을 이야기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깊은 패배감과 서로를 향한 불신만이 남았다. 정육점 최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끝났어. 우린 끝났다고.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 사는 곳에 불을 지를 수가 있어. 그만두자. 다 포기하고 그냥 저놈들한테 무릎 꿇는 게 낫겠어. 싸우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여기저기서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어제의 방화는 그들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마저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모두의 시선이 은하에게 향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함께 이제 당신이 책임져라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말없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연기에 그을리고 잿가루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어제 저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황만식은 불을 질러 우리의 가게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태우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연대, 함께 싸우고자 했던 우리의 의지를 재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있는 상인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으며 말을 이어갔다. 여기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그놈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그들의 노예로 그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어제의 불길보다 더 끔찍한 공포 속에서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럼 어쩌란 말이오? 저놈들은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아. 우린 힘이 없단 말이오. 최 사장이 절규하듯 외쳤다. 힘은 우리가 함께 뭉칠 때 생깁니다. 은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신호에 민준과 몇몇 젊은 상인들이 무언가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현수막과 피켓, 그리고 성금함이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불타버린 가게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힘을 보태서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좋은 가게를 지어줍시다. 그리고 더 이상 숨어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저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내일 아침 구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에 알리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호소할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전쟁으로 만들 겁니다. 은하의 계획은 대담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무모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와 구체적인 계획은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다시 지폈다. 저도 돕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든 것은 민준이었다. 그의 용기에 다른 젊은 상인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박 할머니는 쌈짓돈을 털어 가장 먼저 성금함에 넣었다. 이 늙은이가 힘은 못 보태도 돈은 보태야지.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다. 포기와 절망의 자리에 오기와 분노가 들어찼다. 황만식의 방화는 오히려 흩어지려던 상인들을 역으로 단단하게 뭉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심지어 가장 거세게 반대했던 최 사장마저 말없이 다가와 피켓 만드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 그의 투박한 손이 살인적인 불법 사채, 방화 만행 규탄한다. 라는 글씨를 서툴게 써내려갔다. 그날 밤 광장시장은 잠들지 않았다. 상인들은 밤을 새워 현수막을 만들고 유인물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성금함을 꾸몄고 아낙네들은 시위에 나갈 사람들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었다. 시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투본부처럼 움직였다. 은하는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녀는 시위 계획을 짜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낼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UDT 시절 익혔던 작전 계획 수립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여론을 움직이고 황만식과 그 배후 세력을 압박할 수 있는 심리전을 기획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은하는 잠시 가게로 돌아와 지친 몸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평범한 시장 상인으로 살고 싶었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전장으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이번 전장은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함께 싸울 전후 바로 시장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이 시장을 꼭 지켜낼게요. 해가 떠오르고 상인들이 하나둘씩 시장 입구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의 염원이 담긴 피켓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은하가 그들 앞에 섰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장을 뒤흔드는 함성.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군대의 함성이었다. 그들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었다. 은하와 시장 상인들의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구청 앞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불법 사채업자 황만식을 구속하라. 방화 만행, 경찰은 즉각 수사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광장시장을 지켜내자. 10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이 목청껏 구호를 외쳤다. 그들의 절박한 외침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몇몇 언론사 카메라들이 그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은하는 확성기를 잡고 그동안 겪었던 부당함을 조목조목 고발했다. 그녀의 논리정연하고 힘있는 목소리는 시위의 설득력을 더했다. 황만식과 그 배후 세력은 당황했다. 쥐 죽은 듯 조용히 무너질 줄 알았던 개미들이 똘똘 뭉쳐 자신들의 안방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청과 경찰서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인터넷 뉴스에는 광장시장 상인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황만식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시위 현장에 용역 깡패들을 보내 상인들을 위협하고 시위를 주도하는 은하의 신상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강은하라는 여자가 이 모든 일의 핵심이며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신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은하는 낮에는 시위를 이끌고 밤에는 황만식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첩보전을 시작했다. 이대로 수세에만 머물러서는 승리할 수 없었다.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는 민준과 믿을 만한 젊은 상인 몇 명을 자신의 팀원으로 삼았다. 황만식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그의 자금력과 영향력은 시장 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분명 뒤에 더 큰 사업이나 배후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해요. 은하의 팀은 황만식과 광장 파이낸셜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민주는 채소 배달 트럭을 이용해 그들의 사무실 주변을 감시했고 다른 팀원들은 황만식 일당이 자주 가는 술집이나 식당의 손님으로 위장해 정보를 수집했다. UDT 시절의 정보 수집 및 정찰 기술이 시장 상인들에게 맞게 변형되어 전수되었다. 며칠간의 잠복과 미행 끝에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황만식의 자금 흐름이 매우 불투명하며 매주 목요일 밤 그의 부하인 백상기가 외진 곳에 위치한 물류 창고를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그 창고는 서류상으로는 폐업 처리된 유령 회사 소유였다. 호랑이굴의 위치를 찾았다. 은하는 직감했다. 그 창고에 황만식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목요일 밤 은하는 작전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혼자 가야 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인들을 위험한 곳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누님,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아니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밖에서 경찰에 신고할 준비만 하고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녀의 어조는 단호했다. 팀원들은 불안했지만 그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밤 11시 은하는 검은색 작업복과 모자로 몸을 감추고 문제의 창고 주변에 도착했다. 거대한 창고는 어둠 속에 음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주변에는 CCTV와 순찰을 도는 경비 몇 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생각보다 경비가 삼엄했다. 은하는 창고 뒤편 CCTV의 사각지대로 접근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한 마리 고양이처럼 조용하고 민첩했다. 담벼락을 소리 없이 넘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군에서 익혔던 침투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다. 창고 내부는 거대한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어둠을 이용해 몸을 숨기며 내부를 정찰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황만식과 팔에 깁스를 한 백상기,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며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에 들어오는 물건은 양이 많으니 처리 잘해야 돼.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우리 다 끝장이야. 걱정 마십시오, 형님. 루트는 확실합니다. 은하는 스마트폰을 꺼내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테이블 위의 상자에 고정되었다. 상자 하나가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명품 시계와 가방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어딘가 조잡해 보이는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품들이었다. 밀수 그리고 위조품 유통. 그것이 황만식의 진짜 사업이었다. 사채업은 그저 자금을 세탁하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모든 거래 내역과 뇌물 장부가 담긴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저것만 손에 넣으면 황만식은 물론
그와 결탁한 부패한 권력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은하는 결심했다. 저 노트북을 가져가야겠다고. 그녀는 사무실 반대편에 있는 전력 차단기를 발견했다. 순간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그 틈을 타 노트북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작은 돌멩이를 주워 차단기를 향해 정확하게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며 창고 전체의 불이 꺼졌다. 뭐야? 정전인가? 사무실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황만식 일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은하는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사무실로 침투했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노트북을 찾던 백상기의 뒤로 접근해 목덜미를 가격 단숨에 기절시켰다. 누구냐? 황만식이 권총을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은하는 이미 노트북을 낚아채고 몸을 숨긴 뒤였다. 황만식, 이제 내 게임은 끝났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은하의 목소리에 황만식은 공포에 질려 총을 마구 난사하기 시작했다. 탕, 탕, 탕. 총성이 창고를 울렸다. 은하는 총알을 피해 상자 더미 뒤를 굴렀다. 총알 하나가 그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탈출해야 해. 그녀는 출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황만식의 부하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어둠은 완벽하게 그녀의 편이었다. 그녀는 소리와 기척만으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의 공격을 피해 급소를 가격하며 길을 뚫었다. 마침내 출입구에 도달했을 때였다. 창고에 비상전력이 들어오며 불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출입구 앞에는 피에 굶주린 눈을 한 황만식이 총구를 겨눈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까지다 강은하.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은하는 노트북을 품에 안은 채 멈춰 섰다. 팔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도간에 든 쥐의 형국이었다. 내가 보통 년이 아니라는 건 진작에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대체 정체가 뭐야? 그걸 알아서 뭐하게. 어차피 넌 오늘로 끝인데. 은하는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상대를 도발했다. 그녀는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기 전 민준에게 보냈던 작전 개시 신호. 경찰이 도착할 시간이었다. 끝나는 건 너다. 그 노트북 이리 내놔. 그럼 시체는 곱게 처리해주지. 황만식이 총구를 까딱이며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수많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황만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럴 수가. 내가 말했지. 내 게임은 끝났다고. 황만식이 당황한 틈을 타 은하는 품에 안고 있던 노트북을 그에게 힘껏 던졌다. 황만식이 반사적으로 노트북을 잡으려는 순간 은하는 그의 몸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총을 쥔 그의 손목을 꺾고 몸의 중심을 이용해 그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황만식의 손에서 총이 떨어져 나가며 바닥을 굴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창고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움직이지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황만식과 그의 일당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다. 은하는 팔에 상처를 움켜쥔 채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황만식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갔던 그녀는 마침내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데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황만식의 뒤에 숨어있던 더 큰 그림자가 이제 그녀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다. 황만식과 그의 조직이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은 광장시장에 오랜만에 찾아온 축제와도 같았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불법 사체,
밀수, 위조품 유통까지 일삼아온 범죄 조직의 실체를 대서특필했고 그들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용감한 시민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언급되었다. 물론 그 시민이 누구인지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다.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돈과 노동력을 보태 불타버린 가게들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희망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공포와 절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강은하는 시장의 영웅이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엄지를 치켜 세웠고 아이들은 그녀를 마치 영화 속 슈퍼히어로처럼 따랐다. 은하는 그들의 환대에 어색하게 웃으며 예전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무너진 가게의 잔해를 치우고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땀을 흘렸다. 며칠 뒤 은하는 경찰서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이번 사건의 담당 형사인 오진택 팀장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베테랑 형사의 풍모를 풍겼다. 강은하 씨 맞으시죠? 이번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 형사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며 은하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그는 은하에게 커피를 한 잔 권하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황만식 검거 현장에서의 활약은 동료 경찰들에게 익히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보통 시민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오 형사의 눈빛은 감사함 뒤에 날카로운 의구심을 감추고 있었다. 위험한 상황이었고 저도 모르게 힘이 났나 봅니다. 은하는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침착하게 내놓았다. 힘이 좀 나신 수준이 아니던데요. 저희 특공대원들이 현장에 진입했을 때 황만식의 정예 경호 인력들이 전부 전투 불능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명의 소행으로요. 혹시 예전에 운동 같은 거 하셨습니까? 유도나 특공무술 같은. 호신술을 조금 배운 적은 있습니다. 워낙 험한 세상이다 보니. 은하는 능숙하게 질문의 핵심을 피해갔다. 오 형사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강은하의 신원을 조회해 보았다. 해군 소령 전역. 특이사항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간단한 한 줄이 오 형사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일반적인 행정직이나 함선 근무를 한 여군 소령이 가질 수 있는 전투력이 아니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에는 무언가 거대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은하 씨의 용기 덕분에 오랜 숙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조사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다. 오진택이라는 형사가 자신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것을. 시장은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자 상인들은 작은 잔치를 열었다. 은하는 그 중심에 있었다. 박 할머니는 은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고 민주는 그녀에게 가장 큰 막걸리 잔을 채워주었다. 누님 정말 고맙습니다. 누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다 같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은하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온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황만식은 분명 꼴이었다. 그렇다면 몸통은 어디에 있는가? 그 거대한 배후는 이대로 자신의 중요한 자금줄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오후 한산한 시간대에 은하상회에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최고급 원단을 찾는 손님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미래 자산관리의 이사 김영준이라고 소개했다.
강은하 사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에게서는 황만식과는 다른 종류의 차갑고 계산적인 위압감이 느껴졌다. 은하는 그를 가게 안쪽의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다. 김이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와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에 광장시장이 큰일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상인들을 위해 재건 지원금 5억 원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5억 원. 시장 상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이었다. 은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강은하 사장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위로금입니다. 그가 내민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다. 어림잡아도 1억은 좋게 넘어 보였다. 이렇게 큰 돈을 저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김이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입니다. 다만 저희에게도 작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본색을 드러냈다. 황만식 사건으로 인해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그저 시장이 빨리 안정을 되찾고 상인분들이 장사에만 전념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강 사장님께서도 이번 일을 빨리 잊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잊으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경찰 조사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증언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히 황만식의 배우 같은 뜬 소문을 언급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황만식의 창고에서 가져오셨다는 노트북. 그거 저희가 안전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위험한 물건은 가지고 계셔봤자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그것은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돈으로 그녀를 매수하고 사건을 황만식 개인의 범죄로 축소시켜 조용히 덮으려는 수작이었다. 은하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들 대체 정체가 뭡니까? 황만식 뒤에 있던 게 당신들이었군요. 김이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강 사장님 똑똑한 분인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스럽군요. 세상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돈 받으시고 시장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그 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이 주는 돈은 더럽고 역겨워서 만지기도 싫군요. 가지고 돌아가세요. 은하의 단호한 거절에 김이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서류와 돈 봉투를 다시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정중한 사업가의 것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비수처럼 은하를 꿰뚫었다. 후회할 겁니다, 강은하 씨. 그는 가게를 나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그 한마디는 은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강은하 소령님. 조국은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 은하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숨겨져 있던 과거. 군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저들이 알고 있었다. 황만식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지금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험한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이사가 남기고 간 말은 독침처럼 은하의 뇌리에 박혔다. 그들이 내 과거를 알고 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공포였다. 그녀가 UDT의 강철의 암사자였다는 사실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었다.
그것을 민간인, 그것도 범죄 조직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정보망이 국가 시스템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끔찍한 증거였다. 그날 이후 은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장의 평화는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 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사건을 담당하던 오진택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곤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은하 씨, 드릴 말씀이. 무슨 일이죠, 형사님? 황만식 사건 상부 지시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황만식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겁니다. 네. 배후가 있다는 게 확실한데 이대로 셔터를 내리겠다는 겁니까? 저도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까라면 까야죠. 더 이상 이 사건에 손대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왔습니다. 강은하 씨, 당신 신원 조회 기록도 전부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함께요. 대체 정체가 뭡니까? 당신 뒤에 누가 있기에? 오히려 오 형사는 은하의 배후를 의심하고 있었다. 은하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뒤가 아니라 적의 뒤에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경찰 수사 라인을 단번에 끊어버릴 정도의 권력. 그것이 새로운 그림자의 힘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비열하고 개인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은하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녀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은하냐? 진석이 형? 이진석. UDT 시절 그녀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팀의 부팀장이었다. 가족보다 더 끈끈했던 전우. 저녁 후 그는 작은 민간 경호업체를 차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형,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약속 장소에 나타난 이진석의 모습은 처참했다. 자신감 넘치던 특전사의 눈빛은 사라지고 사업 실패에 찌든 사람의 불안과 피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형? 나 망하게 생겼다. 이진석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있지도 않은 탈세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거래처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계약을 파기했고 은행은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했다. 심지어 사소한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상했어. 너무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졌으니까. 그러다 어제 어떤 놈이 찾아왔다. 이진석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놈이 내 사진을 보여주더군. 그러면서 말했어. 강은하에게 전해. 시장 바닥에서 손 떼고 조용히 살라고. 이건 첫 번째 경고일 뿐이라고. 은하야, 너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온몸을 휩쌌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 과거의 전우들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이진석이 고통받고 있었다. 미안해, 형. 나 때문에.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놈들이 개자식인 거지. 근데 상대가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다. 조심해라, 은하야. 정말로. 이진석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제발 여기서 멈춰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싸움을 계속하면 이진석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었다. 그녀가 아끼는 시장 사람들 역시 언제 다시 위험에 처할지 몰랐다.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덮고 평범한 상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낡은 앨범을 꺼냈다. 앨범에는 검게 그을린 얼굴로 어색하게 웃고 있는 UDT 팀원들의 사진이 있었다.
이진석도 있었고 다른 작전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전우들의 얼굴도 보였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왜 전역을 선택해야만 했는가? 마지막 작전의 끔찍한 기억이 유령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비밀 임무. 테러 단체에 납치된 VIP 구출 작전이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틀어졌다.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실했다. 팀은 적의 함정에 빠졌고 치열한 교전 끝에 팀원 둘을 잃었다. 은하는 부상을 입은 채 간신히 VIP를 구출해 살아 돌아왔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군 상층부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작전 실패로 몰아 은하의 팀에게 지웠다. 사망한 팀원들은 명예로운 전사가 아닌 작전을 실패로 이끈 패잔병으로 기록될 위기에 처했다. 은하는 분노했다. 그녀는 배후를 밝히기 위해 싸웠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 벽의 중심에 있던 인물의 이름이 바로 양태준 회장이었다. 양태준. 국내 최대의 방위산업체 태산중공업의 회장이자 정재계를 막후에서 주무르는 실세. 그가 바로 VIP 구출 작전의 무기 공급과 현지 정보 라인을 담당하고 있었다. 은하는 정보 유출의 배후에 그가 있다고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양태준은 그녀에게 조국의 명예를 위해 입을 다물라고 압박했다. 결국 그녀는 죽은 동료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조건으로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조용히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과거의 유령이 현재의 그림자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시장의 사채업자 황만식도 자신을 협박하던 김이사도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양태준도 모두 한 몸이었다. 황만식의 밀수 사업은 양태준의 거대한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녀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죽은 동료들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의 짓밟힌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숙명적인 전쟁이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평생 죽은 듯이 살아야 해. 죽은 동료들과 살아남은 전우들,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시장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싸워야 한다. 은하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었다. 뱀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직접 쳐야 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대포폰 불법명의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군 정보사령부에서 일하는 옛 동료에게만 알려준 비상 연락망이었다. 그녀는 전역하며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때가 왔다. 수신음이 몇 번 울리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나야. 넵튠 스피어 NEPTUNES 스피어. 넵튠 스피어. 바다의 신이 쥔 삼지창이라는 뜻의 UDT 시절 그녀의 작전 호출명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가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살아있었군. 그래, 아직은. 부탁할 게 있어. 말해. 태산중공업 양태준 회장. 그 인간에 대해 아는 거 전부 다 알려줘. 공식적인 기록 말고 당신들만 아는 진짜 정보로. 비공식적으로. 당신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알아? 그 인간은 국가가 손대지 못하는 괴물이야. 그래서 내가 직접 잡으려고. 도와줄 수 있어? 수화기 너셔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이 선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메일 주소 보내. 내가 가진 모든 걸 보내주지. 대신 이걸로 우리 인연은 끝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고마워. 전화를 끄는 은하는 낡은 군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원단 가게 사장 강은하의 것이 아닌 특수요원 강은하의 물건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중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위성 지도와 각종 감시 프로그램들이 떠올랐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으로서의 그녀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시장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싸움은 이제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과의 외로운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은하의 보안 이메일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군 정보사 동료가 목숨을 걸고 보내준 것이었다. 파일의 압축을 풀자 양태준이라는 괴물의 실체가 담긴 방대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그의 공식적인 프로필은 성공한 방위산업체 CEO이자 애국자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무기 거래, 군사기밀 유출, 정관계 로비,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 온갖 범죄의 흔적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황만식의 위조품 밀수 사업은 그의 수많은 불법 사업 중 아주 작은 하나에 불과했다. 은하는 자료를 분석하며 양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찾아 나섰다.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이미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그를 무너뜨리려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파괴해야만 했다. 그녀는 마침내 찾아냈다. 프로젝트 델타.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과 연관된 핵심 부품 공급 계약. 수조 원이 걸린 이 계약은 양태준이 태산중공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수년간 공을 들여온 수건 사업이었다. 계약 체결을 위해 다음 주 미국의 거대 방산업체 록필드 마틴의 실사단이 비밀리에 방한할 예정이었다. 만약 이 계약이 무산된다면 양태준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자료에는 실사단이 방문할 태산중공업의 R&D 센터에 대한 극비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치, 내부 구조, 그리고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까지. 정보사 동료가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자 경고였다. 은하는 결심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그녀는 이진석에게 다시 연락했다. 형, 나 좀 도와줘. 형의 전문 기술이 필요해. 은하야, 안 돼. 그놈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형이 필요해. 형까지 무너지는 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제 형의 싸움이기도 해. 은하는 양태준과 과거 작전의 진실에 대해 털어놓았다. 죽은 동료들의 억울한 누명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양태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진석의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뭘 하면 되지? 은하의 작전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록필드 마틴 실사단이 R&D 센터를 방문하는 날 센터의 중앙 서버에 침투해 프로젝트 델타의 핵심 기술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위장하고 동시에 양태준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자료를 실사단과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었다. 기술 유출과 오너 리스크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계약 자체를 파기시켜버리는 계획이었다. 민준도 작전에 합류했다. 그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은하의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에게는 외부망을 보고 통신을 중계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박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은 그들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큰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조용히 그들을 도왔다. 시장은 그들의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었다. 작전 전날 밤 은하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장비를 챙겼다. 그녀가 입은 것은 더 이상 시장 상인의 작업복이 아니었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특수 활동복. 허리에는 와이어와 각종 침투 장비가 채워졌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한치의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전사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작전 당일 D-데이. 양태준의 R&D 센터 주변은 철통 같은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은하와 이진석은 계획대로 센터 뒤편 유일한 사각지대인 환풍구를 통해 침투를 시작했다.
이진석이 소형 노트북으로 내부 보안 시스템을 교란하는 동안 은하는 한 마리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레이저 감지기를 피하고 압력 센서를 무력화하며 그녀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요원처럼 거침없이 나아갔다. 마침내 중앙 서버실에 도착했다. 이진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방화벽을 뚫기 시작했고 은하는 그의 등을 지키며 접근하는 경비들을 소리 없이 제압했다. 그녀의 손날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다. 뚫었어. 지금부터 5분. 5분 안에 데이터를 심고 빠져나가야 해. 이진석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은하는 준비해온 바이러스와 폭로 자료가 담긴 USB를 서버에 꽂았다.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동안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30%, 60%, 90% 완료. 성공이다. 이제 빠져나가자.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버실의 육중한 강철 문이 닫히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함정이었다. 그들의 침투는 이미 예측되고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양태준이었다. 어서 와요, 강은하 소령.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소. 사방의 벽에서 총구를 든 무장 경호원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다. 그리고 그들 앞을 막아선 한 사내. 다부진 체격, 감정 없는 눈. 그는 일반 경호원이 아니었다. 은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훈련을 받은 최정예 특수요원 출신이라는 것을. 내 소개를 하지. 태산중공업 보안실장 박기태라고 하오. 당신 같은 전직과는 급이 다르지. 박기태는 은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이진석을 향해 턱짓하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놈은 끌고 가. 이 여자는 내가 직접 상대하지. 안 돼. 이진석이 저항했지만 수적 열쇠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다. 서버실에는 은하와 박기태 단둘만이 남았다. 양 회장께서 특별히 부탁하시더군. 최대한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라고. 박기태가 넥타이를 풀며 손가락 관절을 꺾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은하는 숨을 골랐다. 부상당한 이진석을 구하고 이곳을 탈출해야 했다. 그리고 작전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녀의 손에도 너클이 쥐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두 마리의 최상위 포식자가 벌이는 생존을 건 사투였다. 두 사람의 몸이 허공에서 격돌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서버실의 기기들이 부서져 나갔다. 빠르고 절도 있으며 치명적인 공격이 쉴 새 없이 오고 갔다. 막상막하의 싸움. 아니, 오히려 장비와 체격에서 앞서는 박기태가 은하를 조금씩 몰아붙이고 있었다. 은하의 어깨에 박기태의 발차기가 적중했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은하가 뒤로 밀려났다. 박기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의 목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패배를 직감한 순간 은하의 눈에 부서진 서버에 날카로운 파편이 들어왔다. 그녀는 몸을 날려 파편을 집어들고 박기태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그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다. 크악! 박기태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휘청거렸다. 은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그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거대한 몸이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은하는 부상당한 어깨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박기태에게서 빼앗은 무전기를 들었다. 작전은 성공했다. 약속대로 자료는 모두 넘어갔어. 이제 이진석을 풀어줘. 수화기 너머 양태준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성공? 강은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자네가 한 짓은 고작 내 발톱에 박힌 가시를 빼낸 정도에 불과해. 계약은 좀 시끄러워지겠지만 파기될 일은 없어. 하지만 자네는 이제 끝났지.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가 던진 마지막 말은 은하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아, 그리고 자네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던 베이스 캠프. 지금쯤이면 아주 볼만할 텐데. 교전 수칙 첫 번째를 잊었나 보군. 항상 자신의 기지를 보호하라. 전화가 끊겼다. 은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R&D 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도심 광장시장이 있는 방향의 밤하늘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양태준은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하고 동시에 시장을 공격한 것이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었다. 양태준의 마지막 말은 지옥의 나팔 소리처럼 은하의 귓전을 때렸다. 광장시장이 불타고 있다는 현실. 그것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양태준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군인이었을 때의 전술, 그리고 지금 시장 상인으로서 지키고 싶어하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그는 그녀를 R&D 센터로 유인하는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은 것이다. 분노가 고통을 집어삼켰다. 부상당한 어깨의 통증도 탈진한 몸의 피로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다. 돌아가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은하는 쓰러진 박기태의 허리에서 권총과 여분의 탄창을 챙겼다. 그리고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렸다. 수십 미터 아래는 아찔한 허공이었지만 그녀는 건물 외벽의 파이프와 구조물을 이용해 짐승 같은 민첩함으로 지상을 향해 하강했다. 특수부대 시절의 훈련이 뼈와 근육에 각인된 본능처럼 튀어나왔다. 지상에 발을 딛자마자 그녀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태산 중공업의 의전용 세단을 향해 달렸다. 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운전석 아래의 전선을 뜯어 직결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하는 엔진음과 함께 차는 총알처럼 어둠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다. 그녀의 눈에는 시뻘겋게 타오르는 도심의 밤하늘만이 보였다. 제발 제발 늦지 않았기를. 모두가 무사하기를.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도를 되뇌었다. 광장시장에 가까워질수록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아비규환의 소음이 귀를 때렸다. 시장 입구는 이미 전쟁터였다.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휘두르며 시장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황만식의 어설픈 건달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잘 훈련되고 조직적이며 무자비했다. 양태준이 동원할 수 있는 최정예 사병들이었다. 하지만 은하가 목격한 것은 일방적인 파괴의 현장이 아니었다. 이게 자식들아. 여긴 우리 밥줄이야. 정육점 최 사장이 육중한 뼈칼을 들고 용역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옆에는 민준이 배달용 손수레를 방패 삼아 돌을 던지고 있었다. 떡집 박 할머니는 다른 아낙네들과 함께 끓는 물을 양동이에 담아 옥상에서 쏟아붓고 있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싸우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숨죽이던 과거의 나약한 상인들은 더 이상 없었다. 은하가 불을 지폈던 저항의 의지는 꺼지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없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 전사가 되어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화염과 연기를 배경으로 피와 먼지로 얼룩진 검은 옷의 여전사.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권총이 들려 있었다. 누님. 그녀를 발견한 민준이 외쳤다. 그 목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은하가 왔다. 강 사장이 돌아왔다.
상인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들의 사령관이, 그들의 별이 마침내 돌아온 것이다. 은하는 총을 하늘로 들어 한 발을 쏘았다.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아수라장을 순간적으로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지금부터 여기를 건드리는 새끼들은 내 손에 죽는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 그것은 시장의 수호신이 내리는 최후 통첩이었다. 용역 깡패들의 대장이 피식 웃으며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여자 하나에 쫄 거 없어. 싹 다 밀어버려. 그들이 은하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은하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화염 속을 누비는 검은 유령이었고 적들을 심판하는 죽음의 여신이었다. 그녀의 총구는 불을 뿜으며 적들의 어깨와 다리를 정확하게 노렸다. 살상이 목적이 아니었다. 무력화가 목적이었다. 총알이 떨어진 후에는 그녀의 몸 자체가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적의 공격을 흘리며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하며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무력은 상인들에게 전염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은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마치 잘 훈련된 민병대처럼 용역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최 사장의 뼈칼이 허공을 갈랐고 민준의 손수레는 강력한 돌격 병기가 되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명확했다. 용역들은 계속해서 밀려왔고 상인들은 하나둘씩 지쳐갔다. 바로 그때였다. 위잉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며 시장으로 접근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특공대 장갑차가 용역들의 퇴로를 막으며 시장을 포위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오진택 형사였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오 형사는 은하가 보낸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 안에는 양태준의 모든 범죄 증거와 함께 오늘 밤 광장시장이 위험하다는 짧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상부의 압박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썩어빠진 권력의 개가 되기를 거부하고 시민을 지키는 경찰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직을 걸고 관할 경찰서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출동한 것이다.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용역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기 시작했다. 은하는 오 형사에게 다가갔다. 와주셨군요, 형사님. 당신 덕분에 진짜 경찰이 뭔지 오랜만에 떠올렸습니다. 고맙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뱀의 머리가 남아있어요. 은하는 주변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양태준. 그 오만한 남자는 분명 저 어딘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저긴 제가 가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끝내야만 해요. 은하는 오 형사의 만류를 뒤로하고 빌딩으로 향했다. 빌딩의 최상층, 회장 전용 라운지. 예상대로 양태준은 그곳에 있었다. 그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아수라장이 된 시장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의자의 셔츠가 찢어진 채 묶여있는 이진석이 있었다. 왔나. 내 마지막 작품을 감상하기에 딱 맞춰서 왔군. 양태준은 은하를 돌아보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희열이 번뜩였다. 내 놈. 은하의 목소리에서는 살기가 묻어나왔다. 왜 그런 눈으로 보나? 젖갓 벌레 같은 시장 바닥 하나 없앤다고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나? 더 큰 것을 위해서는 사소한 희생은 필요한 법이야. 그것이 국가의 발전이고 그것이 애국이지. 자네 같은 군인 출신이 더 잘 알 텐데. 닥쳐. 내 놈의 더러운 입에 애국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마. 국가는 내 놈 같은 암세포가 아니라 저 아래서 피 흘리며 자신의 삶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시끄럽군.
양태준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놀랍게도 그의 몸은 군살 하나 없이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다. 어차피 자네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자네가 사랑하는 저 시장과 함께. 그가 이진석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자, 선택해. 스스로 목숨을 끊겠나 아니면 옛 동료가 먼저 가는 걸 지켜보겠나? 바로 그 순간 은하가 몸을 날렸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양태준이 쥔 총을 정확히 맞춰 날려버렸다. 양태준이 놀라 주춤하는 사이 은하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양태준은 은하의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 정보부에서 훈련된 특수 암살 기술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격투였다. 라운지의 고급 가구들이 종이장처럼 부서져 나갔다. 치열한 접전 끝에 은하는 양태준의 빈틈을 포착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꺾고 그의 턱을 향해 온 체중을 실은 박치기를 날렸다. 우두둑 하는 뼈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양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은하는 그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치켜들었다. 이 주먹 한 방이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죽은 동료들의 얼굴, 불타는 시장의 모습, 이진석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내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싸늘하게 말했다. 너 같은 놈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건 내 동료들에 대한 모독이야. 넌 법의 심판을 받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내가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바로 그 법에 의해서. 그녀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 그때 오 형사가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라운지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양태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양태준 당신을 불법 사체, 밀수, 방화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대한민국을 마쿠에서 주무르던 거대한 괴물이 차가운 수갑을 차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이너스 에필로그 마이너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양태준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가 체포되면서 정관계와 군부에까지 뻗어있던 그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났고 수많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감옥에 갔다. 프로젝트 델타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은하의 마지막 작전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던 동료들은 모두 명예를 회복했다. 광장시장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다.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성금과 지원이 쏟아졌다.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까지 더해져 시장은 예전보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활기는 변하지 않았다. 이진석은 풀려나 명예를 회복했고 그의 회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업체로 성장했다. 그는 시장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오진택 형사는 직을 걸었던 용기를 인정받아 특진했고 광장시장의 명예 파수꾼을 자처했다. 그리고 강은하. 그녀는 여전히 은하상회의 사장이었다. 수많은 언론과 단체에서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시장 상인의 삶으로 돌아왔다. 화창한 어느 날 오후 활기가 넘치는 시장. 은하는 손님과 비단 가격을 두고 능청스럽게 흥정을 벌이고 있었다. 아유 사장님, 조금만 더 깎아줘요. 에이 사모님, 이거 다 마진 없이 드리는 거라니까. 대신 제가 이거 덤으로 하나 더 챙겨드릴게.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따스하고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준이 음료수를 들고 그녀의 가게에 들렀다. 누님 장사 잘 돼요? 그럼 우리 민준이 덕분이지. 채소는 잘 팔리고. 네. 이젠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저 멀리 박 할머니가 손짓하며 밥 먹으러 오라고 소리쳤다. 은하는 가게 문에 잠시 외출 중 팻말을 걸고 밖으로 나섰다. 시끌벅적한 소음, 맛있는 냄새, 정겨운 사람들. 그녀는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조국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싸우는 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자신의 조국을 지켜냈다. 바로 이 시장, 이곳의 사람들이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녀의 조국이었다. 은하. 한때는 어둡고 차가운 전장을 떠돌던 별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광장이라는 따뜻한 우주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진정한 평화 속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